내가 자리를 비운 4시간 만에 1년의 노력이 사라졌다. 3억 원 후 그리고 내 경력까지. 컴퓨터는 해킹당했고 파일은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되었다. 8살짜리 아들은 할머니와 나눈 작은 비밀과 게임기를 사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무언가 웅얼거렸다. 지난 9년간 시어머니는 고아원 출신은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수시로 상기시켰다. 이제 그녀는 나를 영원히 짓밟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쓴맛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현재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겁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늦가을의 울산이 늘 그렇듯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서연은 공원 산책로 스케치, 서울에서 공수한 타일 샘플, 자동 관수 시스템 설계도로 어지러운 책상에 앉아 거대한 일체형 PC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저기 놓인 채 마시지 못한 찻잔들이 어수선함을 더했다. 화면에서는 대기업 임원들을 위한 고급 타운하우스 솔빛마을의 중앙산책로 3D 모델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의 벤치 하나 가격은 그녀가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받던 월급과 맞먹었다. 또 밤새웠네. 남편 박민준이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하품하며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아, 그러다 몸 상하겠어. 이제 일주일 반밖에 안 남았어. 그녀는 화면에서 연석의 높이를 조절하며 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 침엽수들 보여? 영하 20도에서도 거뜬한 특수 내한성 품종이야. 조명을 비추면 잡지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멋질 거야.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는 3억 원이라는 보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이것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할 티켓이었다. 울산의 한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최고만을 누려온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14살 때 비슷한 고급 주택단지 담장 앞에 서서 단조로운 철제 창살 사이로 남의 호화로운 저택을 넋놓고 바라보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보육원 선생님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 끌며 뭘 그렇게 쳐다봐. 어차피 내 세상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이 그들의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을지 결정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일요일에는 시어머니 댁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서연은 일이 많다며 거절하려 했지만 남편이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다. 그래, 잠깐 다녀오자. 어머님이 서운해하실 거야. 그러고는 일주일 내내 전화하실걸. 김영숙 여사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물려받은 시 외곽의 번듯한 벽돌 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며느리를 대할 때만 짓는 특유의 미소를 머금고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우리 지훈이, 내 강아지. 그녀는 손자를 힘껏 껴안고 양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어쩜 이렇게 늠름하게 컸을까? 갈비찜, 잡채, 각종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자 시어머니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어제 민서가 전화했더라. 그녀는 금박이 벗겨진 오래된 도자기 주전자로 차를 따르며 입을 열었다. 자기 딸 드디어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켰다고 자랑하더라고. 잘했지? 여자아이는 교양이 있어야 해. 그런데 우리 민준이는 언제쯤 둘째 소식 들려줄 거니? 우리 지훈이 혼자 크면 심심하잖아. 엄마, 또 시작이시네요. 뭐가 어때서? 다 너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 서연이는 밤낮으로 그놈의 꽃 그림만 그리고 있잖니.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로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불길한 기운이 스쳤다. 언제쯤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는 일에 신경 쓸 거니? 어머님, 지금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계약금도 아주 큰 건이고요. 아, 프로젝트라.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어 주변에 자글자글한 주름을 만들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여자들이 뭘 해야 하는지 알았어. 집안일,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 그게 진짜 일이지. 내가 하는 그런 조경 나부랭이가 아니라. 서연은 말없이 포크로 갈비찜을 찔렀다. 속으로 10가지, 20가지, 그리고 100가지 세었다. 식사 후 김영숙 여사는 옛날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지훈이를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서연에게는 희미한 목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탕 포장지를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억은 친절하게도 과거의 장면들을 눈앞에 펼쳐 보였다. 9년 전 첫 만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결혼식 날 그녀는 서연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친구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쩌겠어.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데. 듣자 하니 고아원 출신들은 유전자가 안 좋다던데.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술주정뱅이거나 더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갓난아기를 훑어보며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 핏줄을 닮아야 할 텐데. 코는 우리 집안 코를 닮은 것 같네.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이 집에 거의 다 와서 서연이 말했다. 에이, 뭘 그래? 그냥 연세 드신 분이잖아. 혼자 계시니 심심해서 그러시는 거지? 연세 드신 분이 3년 전에는 우리 아파트에 주소 이전을 요구했었지. 기억나? 내가 거절하니까 뭐라고 했더라. 두고 봐. 이 불행한 것 후회하게 될 테니라고 했잖아. 서연아, 그만 좀 해.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몇 주 후, 서연은 김영숙 여사가 부쩍 자주 집에 들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올 때마다 그녀는 지훈이에게 과자, 초콜릿, 젤리 등 단 것을 한 보따리씩 사왔다. 우리 지훈이 이리 온 오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지. 그녀는 서연이 옆방에서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동안 손자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 조각이 들려왔다. 게임기 갖고 싶니?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 건데? 엄청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비싸대요. 할머니가 사줄게. 걱정 마. 대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 알았지?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서프라이즈니까.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끼어들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라도 손자를 예뻐하고 싶다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서연은 욕실에서 그녀가 지훈이를 구슬리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한테 엄마가 컴퓨터 어떻게 켜는지 좀 보여줘. 나도 그런 멋진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싶구나. 쉬어요. 보세요. 먼저 이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숫자랑 글자를 입력해요. 그래. 어떤 숫자인데?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욕실에서 뛰쳐나온 것은 시어머니가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지훈이가 그냥 컴퓨터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난 늙어서 이런 신기술은 하나도 모르잖니? 좀 배워보려고 했지? 한편 민준의 누나인 민서는 마치 가족 안부를 묻는 척하며 주기적으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 민준아. 잘 지내? 서연이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아주 죽어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있지? 금요일에 서울에서 온 납품업체랑 중요한 미팅이 있대. 금요일이라고? 그럼 오래 자리를 비우겠네? 최소 3-4시간은 걸릴 거야. 엄청 긴장하더라고. 워낙 큰 계약이라서. 운명의 금요일을 3일 앞두고 김영숙 여사는 연락도 없이 나타났다. 지훈이가 몸이 안 좋아 집에 있었다. 서연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고 일하고 있었다. 우리 손주 주려고 닭죽 좀 끓여왔다. 시어머니는 곧장 컴퓨터로 다가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어머나, 정말 멋지구나. 이게 내가 말한 그 대단한 프로젝트니. 그녀는 마우스로 손을 뻗었지만 서연이 순간적으로 그녀의 손을 낚아챘다. 만지지 마세요. 제발요. 중요한 작업 파일들이에요. 세상에. 내가 뭘 망가뜨리기라도 한단 말이니.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냥 좀 보려고 한 것뿐인데. 물러서는 척하던 그녀는 어색하게 손을 휘젓다가 식은 커피가 담긴 컵을 쳤다. 검은 액체가 키보드 근처에 위험하게 쏟아졌다. 어머나, 미안하다. 실수로 그랬네. 서연이 커피를 닦는 동안 시어머니는 서재를 유심히 살피며 본체와 전선들의 위치를 눈에 익혔다.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인다. 그녀는 떠나면서 한마디 던졌다. 완전히 지쳤네. 눈 밑에 다크서클 좀 봐. 가족 대신 일을 택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고아원에서 배운 게 그거니 어쩔 수 없지? 목요일 저녁, 아이 돌보미에게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 씨, 정말 죄송해요.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뇌경색이래요. 못 오신다고요? 저 내일 제 모든 게 걸린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항력인걸요.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아파트 안을 서성였다. 미팅은 오전 10시, 도시 반대편에서 있었다. 서울 납품업체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온 것이었다.
연기는 불가능했다. 내가 집에 있을게. 민준이 제안했다. 노트북 가져와서 집에서 일하지 뭐. 지훈이는 만화 보라고 하고. 민준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마. 특히 당신 어머니는 절대 안 돼.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제발 약속해줘. 서연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예감이 너무 안 좋아. 알았어. 약속할게. 아무도 안 들여보낼 테니 만족해? 금요일 아침, 서연은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확인하고 잠든 아들과 남편에게 입을 맞췄다. 약속 잊지 마. 네네, 기억한다고요. 늦겠어. 어서 가. 그녀는 아파트를 나섰고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단지를 빠져나오며 운이 좋아 길이 막히지 않으면 40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 시각, 아파트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서 누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준아, 큰일 났어. 누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서 차가 멈췄는데 아무리 해도 시동이 안 걸려. 어떡하지? 배터리가 나갔나? 자, 침착하게. 키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데? 민준이 어깨와 귀 사이에 전화기를 끼고 스타터와 제너레이터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인터폰이 끈질기고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자기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민준은 돌아가라는 듯 손짓으로 그를 쫓아냈다. 벨소리는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마치 누군가 온몸으로 버튼에 기댄 것처럼 길고 끊임없이 이어졌다. 누나, 잠깐만. 민준은 전화를 귀에 댄 채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작은 화면에 지겹도록 익숙한 모습이 어른거렸다. 젠장, 엄마가 오셨네. 뭐라고? 수화기 속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라니, 우리 엄마? 당장 문 열어.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이웃들이 다 쳐다보잖아. 친엄마를 계단에 세워두고 말이야. 민준은 인터폰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얼어붙었다. 서연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거의 애원하다시피 부탁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지금 당장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울 텐데. 박민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픈 손주 주려고 기침 시럽 사왔는데 날 길바닥에 개처럼 세워둬. 엄마, 그게 아니라 서연이가 부탁해서. 서연이. 맨날 그놈의 서연이. 내가 무슨 도둑이야? 너희 집 털러 왔어. 당장 문 열어. 민준은 결국 굴복하고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속에서 민서는 자기 차에 대해 무언가 중얼거렸지만 그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영숙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로 들이닥쳐 있지도 않은 먼지를 코트에서 털어냈다. 아주 훌륭한 마누라 두셨어.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라고 시키다니. 그녀는 부엌으로 가 쾅소리를 내며 쇼핑백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내 아픈 강아지 지훈이는 어디 있니? 엄마, 저 일해야 하고 잠깐만 계시다 가세요. 일은 무슨. 시어머니는 이미 쇼핑백을 뒤져 시럽병을 꺼내고 있었다. 내가 서연이 속셈을 모를 줄 알고 맨날 비밀 만들고 숨기기나 하고 고아원 출신 버릇 어디 가겠어? 주변 사람들을 다 의심하는 거지? 그때 민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번호였다. 중요한 고객이었다. 무시할 수 없었다. 엄마, 지훈이랑 잠깐만 있어주세요. 급한 전화라 받아야 해요.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김영숙 여사는 1분 정도 기다리며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희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 나서 재빨리 손자에게로 향했다. 지훈아, 우리 강아지, 가서 만화 보고 있어? 할머니가 엄마 서재에서 잠깐 볼 게 있어서 그래? 왜요? 할머니. 우리 게임기 비밀 기억나지? 그거랑 관련된 일이야? 아이의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그는 얌전히 거실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다. 김영숙 여사는 핸드백에서 휴대폰과 작은 검은색 USB를 꺼내 서재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컴퓨터는 파란색 표시등을 깜빡이며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자 의자는 그녀의 무게에 힘겹게 삐걱거렸다. 그녀는 전원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가 살아나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녹화해둔 휴대폰을 꺼냈다. 소이연 2016. 긴장한 탓에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자꾸 키를 잘못 눌렀다. 3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비밀번호가 맞았다.
바탕화면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수십 개의 폴더, 프로그램 아이콘, 구석의 날씨 위젯. 그때 스피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음성 비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영숙 여사는 깜짝 놀라 뛰어오르며 손을 휘저었다. 그녀의 팔꿈치가 창턱에 놓인 선인장 화분을 쳤다. 화분이 기우뚱거리자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두툼하고 가시 돋친 선인장은 그대로 그녀의 발등 위로 떨어졌다. 아야, 이 빌어먹을 것.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하며 슬리퍼를 벗었다. 스타킹 위로 핏자국이 번지고 있었다. 오늘은 어떤 정보를 찾으시나요? 전자비서는 끈질겼다. 닥쳐, 이 멍청한 쇳덩어리야. 시어머니는 음성 비서를 끄기 위해 미친 듯이 화면을 눌러댔다. 마침내 볼륨 조절기를 찾아 소리를 0으로 줄였다. 그녀는 USB를 포트에 꽂고 사위가 준비해준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체크박스가 있는 간단한 창이 나타났다. 그녀는 솔빛 마을 프로젝트 폴더를 찾아 커다란 빨간색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로딩바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10%, 25%, 47%. 할머니, 물 좀 주세요. 지훈이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저리가, 어서. 김영숙 여사는 모니터를 가리며 몸을 확 돌렸다. 할머니 바쁘다. 부엌 가서 내가 직접 따라 마셔. 82%, 94%, 100%. 삭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백업 파일 차례였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아래쪽 서랍의 서류 더미 밑에서 은색 케이스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찾아냈다.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고 그곳에서 함께 발견한 백업 솔빛 스티커가 붙은 USB도 챙겼다. 남은 것은 클라우드 저장소였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어 저장된 비밀번호를 찾았다. 서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바꿔야 했다. 김영숙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머리에 떠오르는 첫 단어를 입력했다. 주제를 알아라 2025분.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만약을 위해 사위가 가르쳐준 대로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했다. 40분 후 그녀는 눈에 띄게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트를 떠났다. 민주는 여전히 침실에서 통화 중이었다. 서연은 3시쯤 지쳤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서울 납품업체들은 협조적이었고 상당한 할인까지 해주었다. 민준이 죄지은 표정으로 현관에서 그녀를 맞았다. 저기, 화내지 마. 엄마가 다녀가셨어. 서연의 속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내가 부탁했잖아. 나보고 어쩌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 지르시는데 지훈이 약 가져왔다고 하시길래 잠깐 계시다 가셨어. 어디 계셨는데? 뭐 하셨어? 지훈이랑 부엌에 계셨어.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서연은 이미 구두를 벗어 던지며 서재로 달려가고 있었다. 컴퓨터를 켜고 소중한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폴더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고 창을 새로 고침했다. 텅 빈 공간이 마치 해골의 눈구멍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휴지통도 비어 있었다. 서연은 책상 아래 서랍으로 달려갔다. 백업 디스크가 없었다.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민준 씨,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다. 민준 씨, 이리 와봐, 빨리. 그가 달려왔을 때 그는 분필처럼 하얗게 질린 채 커다란 눈을 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프로젝트가 사라졌어. 전부 다 깨끗하게. 1년의 노력이 3억 원이 사라지다니 무슨 말이야? 혹시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린 거 아니야? 당신 엄마 짓이야. 서연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 여자가 전부 망쳐놨어. 서연아, 너 미쳤어. 엄마는 컴퓨터 켤 줄도 모르는 분이야? 지훈아, 그녀는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지훈아, 이리 와봐. 어서. 아이는 부모님의 고함 소리에 겁을 먹은 채 문가에 나타났다. 아들,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없는 동안 할머니가 뭘 하셨는지. 지훈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머뭇거렸다.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지훈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제발 말해줘. 할머니가 엄마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욕했어요. 욕을 했다고? 무슨 나쁜 말을 했는데 따라하면 안 되는 말. 다음 날 서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졌다. 무언가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납품업체와의 미팅에 대해 알았을까? 왜 하필 그날 아이 돌보미가 오지 못했을까? 책장에서 낡은 박경리,
김영하의 책들 사이에 USB 케이블이 달린 작은 무드등처럼 생긴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자세히 들여다본 그녀는 싸늘하게 굳었다. 그것은 평범한 조명으로 위장한 감시 카메라였다. 자신들의 집에서 촬영당하고 대화를 도청당하고 삶을 감시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기억이 번뜩 떠올랐다. 2주 전 사위가 공유기를 고쳐주겠다며 왔었다. 민준 씨. 그녀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거실로 뛰어들었다. 이것 봐. 당신 가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장치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디서 났어? 우리 책장에서. 당신 매형이 공유기 고치러 왔을 때 설치한 거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서연아, 이건 뭔가 오해야? 오해. 망가진 프로젝트도 오해라고? 민준 씨, 당신 어머니는 범죄자야. 알겠어? 공범들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있는 그대로 말할 거야. 그녀는 우리 8살짜리 아들을 이용했고 아들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어. 내 1년치 노력을 파괴했고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어. 당신에겐 아무 증거도 없잖아. 카메라는 증거가 못 돼. 지훈이 말도 증거가 아니야? 아이는 착각했을 수도 있고 이 장치는 카메라가 아닐 수도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의 손에는 출력물 한 뭉치가 들려 있었다. 엄마가 보내셨어. 인터넷에서 찾았다고 하시네. 서연은 종이를 받아 훑어보았다. 어떤 메신저 대화의 스크린샷이었다.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강지석이라는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노골적인 사진을 교환하는 내용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싸구려 포토샵 합성물이라고. 아니, 이것 좀 봐. 민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3개월 전 당신이 부산 세미나에 갔을 때잖아. 그래, 난 조경 디자인 세미나 때문에 하룻밤 묵었고 혼자 갔어. 그가 단언했다. 민준 씨, 진심으로 이딴 쓰레기를 믿는 거야? 그는 고통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가짜 증거를 믿어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진실을 외면할 도덕적 권리를 주었기 때문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집에 가봐야겠어? 민준 씨, 잠깐만. 하지만 그는 이미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연은 밤새 부엌에 앉아 밤도시의 드문 불빛을 창밖으로 내다보았다.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부모님의 세계가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새벽 5시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오래된 번호를 찾았다. 태우 선배, 저 서연이에요. 대학 때 후배 이서연, 기억하세요? 선배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졸업 후 5년 만에 만난 강태우는 눈에 띄게 성숙해져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멋스러운 흰머리가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인지 털어놔봐. 서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로부터 수년간 받은 모욕, 망가진 프로젝트, 숨겨진 카메라, 가짜 불륜 대화까지. 태우는 수첩에 메모하며 조용히 들었다.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거야? 적어도 내 명예는 되찾고 싶고 도둑맞은 내 작업물에 대한 보상도 받고 싶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네. 내 시어머니 말이야. 고아원 출신 여자애는 무너지고 순응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녀는 크게 착각한 거야. 정말 끝까지 가기로 결심한 거야. 어쨌든 가족이잖아. 서연아, 가족이 아니에요. 9년 동안 나를 파괴할 기회만 엿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수첩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카메라부터 시작하자.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을 거야. 내 컴퓨터도 데이터 복구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IP 주소, 로그, 접속 기록 전부 추적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 어떤 메시지든 다 저장하고 증거 기반을 마련해야 해. 태우는 자신의 탐정사무소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팀원들은 전직 형사, 프로그래머 출신 전문가들이야. 내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남겼다면 우리가 찾아낼게. 이틀 후 서연의 아파트는 마치 개미굴처럼 변했다. 디지털화하기 전에 손으로 그렸던 종이 스케치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노트북은 24시간 내내 윙윙거렸고 식탁에서는 서연이 2배의 보수를 약속하며 간신히 설득한 다혜와 세민이 일하고 있었다. 서연 씨, 산책로 열선 시스템, 전력이 제곱미터당 30W였죠.
세민이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설계도를 살폈다. 중앙 산책로는 35와트, 옆길은 30와트요. 그리고 온도 센서 추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서연은 화면에서 식물 배치를 기억에 의존해 복원하며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다혜는 말없이 시각화 작업에 몰두하며 이따금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보수는 좋았지만 마감 기한은 정말 비현실적이었다. 지훈이는 조용히 하려고 애쓰며 엄마가 마시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차를 날라다 주었다. 이런 광란의 4일째 되던 날 최강일 회장에게서 불만 섞인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이서연 실장, 듣자 하니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클라이언트에게 일러 바친 것이다. 최 회장님,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미 해결 중입니다. 프로젝트는 제때 맞춰 준비될 겁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소?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에서 봅시다. 변명은 듣지 않겠소? 비즈니스 센터의 유리타워가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과 팀원들은 12층으로 올라가며 지난 며칠간의 긴장감으로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최강일 회장은 넓은 가슴에 팔짱을 낀 채 그들을 퉁명스럽게 맞았다.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는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평가하는데 익숙했다. 자, 뭐가 있는지 보여주시오. 2시간의 프레젠테이션은 숨가쁘게 지나갔다. 서연은 내한성 식물을 이용한 겨울 정원 콘셉트에 대해 설명했다. 다혜는 원본보다 훨씬 더 멋지게 나온 야간 조명 옵션이 포함된 업데이트된 시각 자료를 보여주었다. 세미는 배수 및 자동 관수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변했다. 최강일 회장은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서울 납품업체와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게다가 모든 조명 기구에 대해 15% 할인을 받아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미간을 문질렀다. 이 실장, 그거 아시오? 당신 프로젝트가 완전히 망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난 이미 대체 인력을 찾기 시작했소. 하지만 지금 내가 보는 건 원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군. 당신과 당신 팀에게 경의를 표하오. 사무실을 나오자 다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아직 기뻐하긴 일러. 서연이 이번 주 들어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은 태우의 조언대로 통화 녹음을 켜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거 완전 재앙이야. 신우이는 인사도 없이 쏘아붙였다. 걔가 전부 다 복구했대.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이제 어떡해. 걔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시키는 대로 USB도 전해줬고 최서방이 카메라도 설치했고 할 건 다 했는데. 수화기 속에 침묵이 흘렀다. 민서는 그제야 자기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서연인데요. 그녀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속하세요.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전화기에서는 짧은 신호음만 들렸다. 서연은 녹음을 중단하고 파일을 3군데 다른 곳에 저장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짜 자백이 생겼다. 일주일 후 태우가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 폴더를 가져왔다. 내 공유기 로그에서 카메라 접속 기록을 찾았어. IP 주소는 내 매형의 회사 컴퓨터로 연결되더라. 그는 서류를 넘겼다. 우리 팀원들이 가스 점검원인 척 내 시어머니 집에 잠입했어. 파일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바로 그 USB랑 내 백업 디스크를 찾아냈지. 이게 현장 사진이야. 가짜 대화는요? 조잡한 작업이었어. 전문가가 조목조목 다 분석해줬지? 다른 글꼴, 사진의 합성 흔적, 메타데이터도 맞지 않아. 고등학생이 더 잘 만들었을 거야. 서연은 묵직한 폴더를 받아 손에 무게를 가늠했다. 고마워요, 선배. 앞으로 계획은? 먼저 남편과 이야기해서 생각 고쳐먹을 마지막 기회를 줄 거예요. 그들은 중립지대인 삼산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주는 잠을 못 자 붉어진 눈으로 초췌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서류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채처럼 펼쳤다. 이건 감시 카메라 데이터. 이건 당신 누나의 자백이 담긴 음성 녹음. 이건 조작된 대화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 그리고 이건 당신 어머니 집에서 나온 내 디스크와 USB 사진이야. 그녀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 가족은 법을 어겼어. 원한다면 내 편에 서도 되고 아니면 그들과 함께 남아도 돼. 민주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잿빛이 되어갔다.
엄마는 항상 옳고 아내는 늘 극적이라는 그의 익숙한 세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나한테 뭘 원해?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길 잃은 듯 들렸다. 당신이 진실을 인정하고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이 아닌 나를 지지해 주길 원해? 민주는 식어버린 커피잔을 응시하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는 서류를 테이블에 남겨둔 채 일어섰다. 미안해. 그는 힘겹게 한마디 뱉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물질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류를 검토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형사 사건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우리가 이길 겁니다. 증거 기반이 탄탄하거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신이 프로젝트를 복구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로 만족해요. 김영숙 여사가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을 때 그녀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친면 의리로부터 온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주 미쳤구나.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시어머니 돈을 뜯어내려고 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어머님께서 직접 이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이를 논리적인 결말까지 끌고 갈 뿐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는데 내가 감히. 서연은 시어머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재판은 4개월 후에 열렸다. 김영숙 여사는 늙고 초췌해 보였다. 옆에는 매형과 민서가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법원의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질적 손해배상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하라. 김영숙 여사는 시골 별장을 팔아야 했다. 매형은 대출을 받았다. 법정을 나서자 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미안해. 내가 틀렸었어. 너무 늦었어. 민준 씨, 당신은 선택을 했잖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나 그들이랑 연 끊었어. 어머니랑 누나랑 연락 안 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드디어 깨달았다고. 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결국 지훈이에게는 아빠가 있어야 했다. 노력은 해보자. 하지만 한 번만 더 그들 편에 서면 자비는 없을 줄 알아. 3년 후 따뜻한 9월의 어느 날 태화강변은 저녁 노을에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서연 앤 파트너스 조경 디자인 스튜디오 사무실 입구에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모였다.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이 붉은 리본을 잘랐다. 오늘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녀 옆에는 민준과 엄마를 위해 노란 장미 꽃다발을 든 11살 지훈이가 서 있었다. 손님들 중에는 아내와 함께 온 태우도 있었다. 솔빛 마을은 오래전에 완공되어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었다. 저녁에 온 가족은 강변을 따라 집으로 걸어갔다. 민주는 어머니와 누나와의 관계를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비록 서연이 자신의 감독하에 지훈이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김영숙 여사 스스로 배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만남을 거부했다. 엄마, 행복해? 지훈이가 물었다. 응, 아들. 왜 그런지 알아? 정직한 노력으로 모든 걸 얻었기 때문이야. 누구도 거저주지 않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고아원 출신의 소녀는 출신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느냐이다.